첫 번째는 계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계산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계산 자료가 계산 시 법인세 비용 4,500만원 계상하려고 한다. 선납세금 계정에 법인세 중간연납세액이 입력되어 있다. 거래자로 반영하여 계산 완료하시오. 자, 이제 우리 법인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합계잔액시산표 가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엔터 치면 12월 31일이 나오죠. 여기에서 선납세금이 첫 화면에 보일 거예요. 그럼 선납세금이 차변에 있죠. 이걸 대변으로 보내고 그리고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일반전표 가서 12월 31일 날 대변에 선납세금, 방금 그 금액, 차변에 법인세 등 이 금액 이렇게 먼저 수동 계산을 꼭 해주고 그럼 차이 나는 1750만원 1750만원이 뭔지 아시겠나요? 4500인데 2750 선납세금 했으니까 그럼 차이 나는 1750만원은 계산자료 입력해서 쓸 거예요. 그럼 이건 이따 거기서 보면 되고 자, 다음 자동결산도 적혀 있는 곳에 무형자산에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하기로 한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여 상표권에 대한 무형 고정자산 상각비를 계산하고 계산에 반영하시오. 자, 이번에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는 거네요. 그럼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우리 상표권 501번 상표권 취득은 올해 했어요. 2020년 7월 1일 올해 취득했으면 크게 신경 쓸 것 없이 4번 신규 취득에 1000만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신규 취득에 그리고 정해법이고 5년 더 이상 특이한 거 없네요. 용도도 영업부니까 그대로 여기 800번대. 이렇게 하면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는 끝이 났고 자, 다음 이것도 계산자료 입력에서 불러오기 할 거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가서 불러오기 할 거면 12월 달로 입력해서 상표권 무형자산 상각비 100만원 나온 거 있고 예, 저장해줘야 이제 계산자료 입력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이고 그럼 기능모음 가서 감가상각 반영 가면 무형자산 얘 하나만 있네요. 기능모음에서 여기에서 감가상각 반영 들어가면 무형자산 하나만 있는 거 아래 계산 반영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00만원 들어왔고 아니면 앞에 고정자산 등록해서 100만원 보고 진짜 여기 100만원 쓰셔도 돼요. 그냥 100만원 써도 되고 다음 우리 법인세 얘 선납세금 처리하면 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리 안 하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4,500만원에 2,750만원 한 거 빼면 1,750만원을 아래 써주고 이걸 쓰고 나서 이 법인세가 문제 있는 4,500이랑 일치한지 확인하고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죠. 그럼 이제 우리 여기에서 전표 추가 버튼 눌러줘야 얘가 완전하게 끝이 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끝이 났고 자, 다음
또 이제 근로소득 인사급여로 가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자, 4월 1일 본사 회계팀 팀장으로 입사한 임규영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아버지 임철수는 당해연도 9월 17일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뭐 사망한 해까지는 되죠. 전일 기준으로. 그래서 되고, 어머니 소득 없고 배우자는 1년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무조건 분리과세고, 자녀 임재영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영어 말하기 경진대회에서 상금 100만원을 수령하였다. 그럼 우리 경진대회는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 기타 소득인데 80% 불료경비를 인정하니까, 그럼 20%니까 소득금액이 20만원이에요. 사실 그거 안 따져도 100만원 적혀 있으니까 얼마 불료경비든 되겠죠. 그럼 나이만, 초등학생이니까 나이도 문제 없겠네요. 기본문제 대상되고, 자녀 임세영 문제 없을 거고, 형제인 임규천은 무직자로 현재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2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자, 나이는 이따 봐야 되는데 85년생이니까 나이 때문에 안 되겠지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없는 거죠. 그리고 세부담 최소화하는 방법 선택한다. 사원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먼저 사원등록 가서 임규영 사원에 뭐 본인 특이사항 없고, 이제 아버지는 임철수 540505 1111118. 자, 근데 아버지 떨어지기 전에 위에 장애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일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적혀 있는 거 장애 체크해주고, 다음 어머니 김수님, 다음 배우자 이영숙, 다음 자녀 임재영, 또 자녀 임세영, 그리고 형제자매 임규철, 나이 때문에 부라고 잡힌 거네. 외에는 뭐 특이한 거 없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 끝났고, 다음 이거 있었는데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문제 없었죠. 오래 들어가셨으니까. 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가 있네요. 자, 순환 항목들이 있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 있네요. 그죠? 공제 정산 항목이 있고. 자, 그럼 생산부 김민경의 4월분 급여 자료이다. 생산부 김성경은 2020년 4월 25일 퇴직하였다. 중도퇴사 정산 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급여 지급일은 해당 월 25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민성경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일단 민성경 퇴사일
2020년 4월 25일. 자, 그럼 1번은 시킨 대로 했고, 퇴사일 입력하라 그래서 썼어요. 두 번째, 4월분 급여자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 이용하여 중도 퇴사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구분은 1번 급여.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수당 공제 등록하란 말 없었죠? 그럼 그냥 4월 그리고 1번 급여 2020년 4월 25일 날 다 들어왔을 줄 알았어요. 그죠? 문제에서 시키면 들어가는 거고 안 시키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럼 이제 기본급은 180만원, 직책수당 30만원, 연장 근로수당 50만원, 가족수당 10만원, 월차수당 6만원, 자운전 보조금 20만원,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그럼 기다리면 창이 뜨죠. 소득세 쪽에서. 그럼 얘는 그냥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이 반영 누르면 소득세까지 마이너스가 다 떴네요. 그럼 이제 2번 끝났고 이제 3번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4월 귀속분 4월 달에 지급한다. 그럼 마이너스 나와 있는 거 보고 전월 미환급세 그런 거 없죠? 그럼 저장 버튼 누르면 끝나네요. 근데 만약에 환급 신청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51,900원 써주면 되죠. 한다고 하면 그대로 써주면 돼요. 지금 이 문제는 마이너스 뜨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얘 환급 신청한다고 하면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끝났고 이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박정민의 연말정산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박정민과 생계같이 있고 박정민은 5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항공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특별한 건 없죠. 그럼 소득금액에서 직계존속 최순영 어머니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데 사업소득금액이 200만원 있어요. 어머니 소득금액 있는 거 체크하면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전 근무지 정보가 있고 다음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됐죠? 최순영. 일단 뭐 박주민 본인 거에서는 우리 저축성보험 얘만 안 될 거고 얘만. 다음 의료비에서는 박성준 자녀 거네요. 근데 여기 아래 보면 안경 구입비가 있네요. 안경이 70만원이면 50만원만 되니까 20만원 빼면 일단 255만원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있네요.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 되나요? 자, 최순영은 어머니예요. 되나요? 왜 고민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도 안 따지고 직계존속도 안 따지고 지금 다 해준다라고 했죠. 그죠? 지금은 전부 다 돼요. 그래서 써야 돼요. 이때 이 시절에 지금 이렇게 안 보고 아마 기출문제로 그냥 열어서 보면 이 회차 기출문제로 보면 이때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소득금액 있으면 안 된다고 됐을 건데 소득금액 있어도 전부 다 되는 걸로 올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로 보셔야 돼요. 소득금액도 안 따지고 직계존속 교육비도 안 따지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그냥 다 돼요. 다 돼요. 다음은 연금저축 신수연 안 되겠죠. 연금저축은 본인만 되잖아. 본인이 아니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끝났네.
그리고 이제 쓰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박정민 이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 박정민 선택하고, 다음 우리 소득명세 탭으로 가서 종전근무지 입력 클릭해서 종전근무지 주식회사 항공산업 12781-34653 1800 여기는 300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징수당했겠죠. 그리고 근무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 자, 근무기간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글씨? 잘 보여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제 화면인데 잘 안 보여서. 자, 다음 이제 보장성 보험은 소득 공제로 가서, 자, 지금 저는 그냥 바로바로 위치 가는데 여러분도 문제 보시면 돼요. 우리 나중에 종이니까 종이에 보면 적혀 있죠. 보험료와 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소득 공제 탭, 방금 종전근무지는 소득명세 탭 적혀 있으니까 이거 쓰시면 돼요. 이런 게 나쁜 놈이죠. 연금은 쓸 거 없는데 정산명세 탭 그거하고 연금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피보험자 기준 여기, 그럼 박정민 본인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은 120만원, 신수연 배우자 거는 저축성 보험이라서 안 되는 거고, 다음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서 여기서 부양가족 관계에서 박성준, 그리고 의료비는 지금 얘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죠. 그래서 국세청이고, 건수는 한 건 하라고 문제 적혀 있어요. 한 건으로 쓰라고. 그리고 얘 20만원 빼면 255만원이고 그 외 특이사항 없으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다음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로 가서 최순영 어머니의 우리 오른쪽 교육비로 가면, 자, 교육비에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는데, 자, 위에 칸은 국세청 자료고 아래 칸이 국세청 자료 아닌 소득세 시행규칙 서식 자료. 지금 앞쪽에 보면 적혀 있는데 국세청 기타 적혀 있었죠? 휙 하고 사라져 버렸어. 위아래.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아니죠. 그래서 아래쪽에 어머니 장애인 특수교육 전체 180만원 이렇게 쓰고, 연금저축은 쓰는 거 아니었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이제 결정세액하고 정리가 됐죠. 이 사람은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사람 거 끝났고, 이제 또 우리 앞에 차로 갑시다. 지금 얘가 37회죠. 그럼 36회로. 이제 69페이지로 가면 되겠네요. 회사도
36회 할까요? 네. 자, 단기매매 증권 구입 매각. 일단 단기매매 증권이네. 매입 자료가 투자 목적으로 천주, 액면가 5,000원, 취득단가 77,800원, 거래 수수료 156,000원. 보통 예금인데 찾으신 금액은 이체 돈 빠져나간 거죠. 그럼 빠져나간 걸로 자료인은 본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내역이다. 자료인은 주식 매입 대금을 지급한 금융은행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다. 주식 매입 관련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은 780만 원이고 수수료 비용 15만 6천 원이고 900번대로, 그리고 이 돈이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지금 이거죠. 자, 그럼 일반 전표 1월 9일 날. 제가 1월 9일인 거 어떻게 알았죠? 항상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날에 가지고 거래 날짜를 잡으시면 돼요. 이것도 자주 봐야지, 아니면 며칠 쓰지 하고 막 고민하게 돼요. 자, 그럼 1월 9일 날 대변에 보통 예금 국민은행에서 돈 빠져나갔고 이체했고, 차변에 이건 단기 매매 증권 사는데 78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는 수수료 15만 6천 원. 액면가는 항상 적어주는데 우리가 쓸 경우는 많지 않죠. 자본 거래하고 그리고 사채하고. 자, 다음 두 번째, 계약금 지급했네요. 자,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고 장기건설 계약금 지급. 경기건설가 2021년 4월 30일 완공 예정인 공장 자재 창고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3,5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죠. 자, 그리고 차변에는 뭐 써야 될지 냄새 나죠? 얘 참 좋아한다라고 했죠. 뭔가 짓고 있잖아. 완공이 내년이에요.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이겠지. 그죠?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험에서 뭔가 만들고 있으면 일단 그쪽으로 확 생각이 가요. 얘는 대변에 보통 예금 국민은행 보통 3,500,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번엔 전자음 만기 결제. 1,000만 원짜리가 있네요. 자, 이번에 주식회사 항공산업에 발행한 지급어음이며 만기일에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자, 두 번째, 주식회사 자유상사는 자유상사 우리 회사잖아. 자, 국민은행과 당좌차월 계약을 맺고 있으며 당좌차월 한도액은 300만 원이다. 회사는 당좌예금 잔액 음수인 경우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뭐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1,000만 원 결제됐는데 300만 원만 잔액이니까, 아닌데 잔액이 아니고 한도가 300이네. 그럼 잔액 확인해야겠네. 잔액 확인해서 그만큼만 줄이고 나머지는 단기 차입금.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 하나만 사용하고 있다. 만기 결제일 당좌예금 잔액 조회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일단 자료 설명 평가 문제를 다 보면 뭐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죠. 그럼 당좌예금 잔액을 조회하도록 알아서 가이드를 줬네요. 합계잔액 시산표, 오늘 날짜, 만기 결제니까 만기일 3월 6일 날 당좌예금의 잔액이 800만 원 있네요. 그죠? 그럼
800만 원만큼 당좌예금 끌어쓰고 200만 원만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이라 쓰면 되겠네. 거기 마이너스 통장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3월 6일 날 차변에 지급어음 거래처 항공산업 1000만 원짜리가 만기 결제되는데, 대변의 당좌예금에서는 잔액이 800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단기 차입금, 제가 실수한 거 있죠? 거래처를 안 써서. 자, 이렇게 일단 써줘야 되겠죠? 이름도 쓰고, 다음 지급어음에 가서 자금관리 해야지. 자, 이제 제가 기능모음 안 눌러도 되겠죠? F3번 누르면 아래에 나왔고 결제된 거고, F2번 누르면 주식회사 항공산업 거 오늘 만기인 거 금액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자금관리까지 끝났네요. 결제되는 건 그 F2번 눌러서 걔 선택만 해주면 되는데, 컴퓨터가 어차피 차변의 지급어음이면 결제 날짜하고 거래처 찾아서 걔만 딱 보여주니까 그냥 F2번만 눌러서 선택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도 끝이 났고, 다음 4번 기타 일반 거래에서 상기자료는 2019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과운납분에 대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이다.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며 과운납분은 미수금 계정에 반영하였다. 환급금은 4월 20일에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월 20일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문제 끝까지 다 잘 읽어야 되겠죠? 얘는 지금 이 돈이 과거에 경영 청구하면서 미수금 계정에 반영을 해둔 걸 오늘 보통예금에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왔다, 대변에 미수금 지워주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날짜 4월 20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18만 5천원 미수금이고, 얘는 세무라고 쓰면 세무서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때 보면 일반적으로. 그럼 어디 세무서 금액 18만 5천원. 자, 우리 AT 시험은 세금도 거래처 다 붙일 거예요. 나중에 부가가치세 미지급 세금도 거래처 다 붙일 거예요. 그럼 어디 세무서다라고 찾지 말고 그냥 세무서 찾으면 세무서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어느 지역인지 지역 찾지 말고 그냥 세무서라고 찾으세요. 근데 세자 쓰면 오류 뜨니까 제가 세무라고 두 자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번 것도 끝났죠? 자, 지금 제가 막 하고 있는데 한 거 기억해서 이대로만 막 연습을 하세요. 왜냐면 세무 2급인 경우에는 직접 풀어보세요 이런 행동 많이 했죠. 왜냐면 여러분이 분계하고 내용에서 뭘 입력할까 말까 판단하는 게 주였으면, 얘는 이제 우리가 분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작업 내용 형식이니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서 그 작업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 많이 같이 연습하면서 보려고 제가 쭉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빠르게 연습을, 빠르게는 아니고 그만을 빼고 연습을 쭉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눈으로 보면 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의 시험 때 그렇게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쭉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죠. 우리 실용신앙권 무형자산 팔았네요. 자, 자료 1은 당사가 보유한 실용신앙권을 주식회사 한동상사에 매각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자료 2는 실용신앙권 매각 대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일단 딱 판금액이 들어왔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전체 양도일자와 회사 계산 상각비를 수정하시오. 이렇게 지시하면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단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아도 됨. 매매추전표 입력하고 발급 전송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여기 가야 장부금액하고 알 수 있겠죠. 지금 얘는 판금액하고 돈 받은 것만 적혀있지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있었는지 없잖아. 그럼 신용 신한권 찾아서 보니까 자, 얘는 또 하필 딱 3천이네. 그럼 딱 제 돈 받고 그냥 팔았네. 그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오늘 팔았으니까 전체 양도일자에 오늘 판날에 2020년 4월 10일이라고 쓰고 양도일자.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오늘 날짜까지 회사 계산 상각비가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산 안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사용자 수정 버튼 누르고 회사 계산 상각비를 0이라고 써주고, 그럼 이제 얘는 올해 상각 안 할 거니까 정기말 거인 이 3천만원 가지고 우리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지금 여기 쓰고 여기 편집 눌러서 여기 회사 계산 상각비 0원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용자 설정으로 해서.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날짜 4월 10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우리는 신용 신한권 3천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한동상사. 이건 발행할 거니까 두고, 분계는 혼합. 자, 이번에 우리가 판 건 신용 신한권인데 장부에 3천만원짜리였으니까 3천만원. 차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에 3,300만원이 들어왔다. 국민은행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안 그러기로 했죠. 얘 발행부터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빠뜨리실까봐 얘부터 체크해서 전자발행, 확인, 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그냥 하나만 하면 좀 간단하긴 하죠. 다음 이제 수정세금계산서로 가서 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담당자의 착오로 작성연월일 4월 30일이 4월 27일로 잘못 기재되었다. 그럼 기재상 착오의 작성연월일이네. 그럼 원거래 날짜 4월 27일로 가서 커서 올려놓고 수정세금계산서 4월 27일 날. 그럼 이제 기재상 착오 정저 다시 한번 눌러줘야 얘가 뜨죠. 그리고 작성 연월일로 가고 확인. 그럼 기존 것 마이너스 되고 제대로 된 날짜로 4월 30일 날. 품명은 엔터 치면 그대로 따라와요. 그러면 수량 단가도 쓰고 싶으면 쭉 쓰고, 꼭 써야 되는 건 아닐 거고, 이대로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4월 27일하고 4월 30일 발행이 되었겠죠. 안 가도 되겠죠. 4월 30일은. 자,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서 4월 27일, 4월 30일 거 보면 자, 이렇게 두 개 같이 체크될 거니까 전자발행 2건 발행,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전송 성공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끝. 또 수출 시점 명세서네. 수출 신고 필증. 아래 자료 1은 맥 주식 회사에 제품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다. 수출 계약일은 5월 10일, 수출 대금은 5월 11일에 국민외화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그리고 수출 물품은 5월 20일에 선적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5월 11일 거래자료 참고해서 선적일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적혀 있고,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지금 선적일은 5월 20일이죠. 근데 돈은 5월 15일 날 받았네. 그럼 근데 환가했다 안 했다는 말 있나요? 그럼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날하고 이날하고 환율이 똑같네. 환율이 달랐으면 또 제가 궁시렁 거렸을 건데, 환율이 똑같으면 뭐 이날 거든 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어떻게든 1120원일 거니까. 저는 산수 못하니까 수출 시점 명세서를 먼저 쓸게요. 그럼 과세 표준 내줄 거니까. 그럼 자, 수출 시점 명세서를 먼저 가서, 자, 지금 5월 달이니까 일기 확정이죠. 4월부터 6월 수출 신고 번호 위에 5번을 보고, 선적일은 2020년 5월 20일이고, 여기 결제금액 12,000달러 적혀 있죠. 결제금액에 달러니까 미국 환율은 1120원이고 12,000달러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선적일 5월 20일자인데 16 수출이고, 뭐 이번에도 제품을 팔았고 이 금액이고, 저는 금세 복사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맥 주식회사고, 자, 분계는 일단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적일이 수익인시 시점이니까 수익인시 시점 날 선적일 기준 환율로 수익인식하고 잘 맞았어요.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 한다면 우리는 일반 전표 5월 15일 날 선수금이라고 처리해뒀죠. 이제 얘 지워야지, 차변에. 그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차변에 선수금 이 금액을 지워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열면 얘는 끝나겠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0월이 아니죠. 4월부터 6월. 그래서 여기에 수출 시점 명세서 하고 영세요라고 같이 들어오면 예, 끝났네. 이렇게 하고 저장.
이렇게 하면 이제 얘 끝났고, 다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 제 생각엔 이게 이거하고 의제 매입세 이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자, 그럼 얘 보면 월세 계약서인데 일단 2층 202호 사무실 83제곱미터 보증금 5천 월세 250 별도. 임차인은 최강벤처.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1년 1월 31일까지. 자, 그리고 6월분 임대료가 있죠. 항상 임대료가 한 개 걸려 있어요. 한 개 쓰도록 하더라고. 그럼 6월 1일은 최강벤처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이다. 자, 그리고 자료 2는 6월분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우리 전에 비슷한 거 푼 적 있죠? 하고 상호 협의하고 발급한 전제세금 계약서이다. 매입매출 전표 입력 시 반영할 것.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대변에 수입 임대료가 들어올 건데 차변에 원래 임대료 받아야 될 거잖아. 차변에. 근데 차변에 보증금을 줄일 거란 이야기예요. 상대방 월세 뭐 이제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깎기로 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월 임대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거 먼저 입력하고 다음 일기 부가가치 확정 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작성하는데 적용 이자율 1.8% 간주 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은 5천만 원 적용할 것. 왜 5천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을 매입 매출 전표 6월 30일에 입력하시오. 이 간주 임대료에 세액 쓰는 거. 매입 매출 전표 14건별 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 내용을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어차피 1번하고 3번 하면 4번은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6월달 임대료부터 쓸까요? 6월 30일날 작성일자고 빨간색 세금계산서니까 11번 매출과세고 6월 임대료 금액은 250만원의 별도 공급받는 자는 최강벤처고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기는 혼합. 자, 그럼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임대라고 치시면 400번대 임대료 수입으로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서식을 제출하는 자체가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업으로 들어가 있겠죠. 400번대 임대료 수입이고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방금 임대 보증금하고 상계하기로 합의했다 했으니까 임대 보증금이 차변에 와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거는 끝났고, 자, 두 번째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가서 기간 4월부터 6월 거래처 F2번에서 최강벤처 얘는 2층 201호 동은 안 적혀 있고 면적은 83 사무실 임대기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0만원. 다음 정기예금 이자율이 1.8%라고 했으니까 보니까 여기 1.8 되어 있네요. 그럼 손댈 것 없이 이제 얘도 작성이 끝났고, 그럼 세 번째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거 여기 22만 3,770원. 이건
지금 월세는 이미 과거에 거는 입력이 아마 되어 있을 거고 우리한테 6월달 것만 써라 그래서 했고, 그럼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간주 임대료는 자 기억하세요. 무조건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날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6월 30일이죠. 지금 월세가 문제가 일치하게 해줬는데 아닐 때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간주 임대료는 14건별로 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 14건별 바로 하지 말고 11번 매출과세에서 간주 임대료 금액이 이 금액, 그리고 나서 14건별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이유 아시죠? 공급 대가 써야 되는데 그럼 불편하니까 이제 거래처 뛰어넘고 분계 혼합, 다음 대변의 제품 매출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차변의 세금과 공가만 필요해요. 차변의 세금과 공가, 그리고 부가가치세만. 이렇게 하면 이제 3번까지 끝이 났죠. 자, 이 분계까지 항상 얘 나오면 이거부터 마지막 신고서까지 나오니까 이거까지 다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4월부터 6월 아니오라고 하면 여기는 간주 임대료고, 여기에는 보면 6월 임대료 들어와 있죠. 과거 5월 4월 것도 미리 넣어뒀을 거다라고 말한 게 저거였어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까지 끝. 자, 우리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계산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